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핵심문학 5차시 수업이죠. 우리 스텝 1의 교재 2권 105쪽 펴시면 되고요. 13강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사설시조 볼 건데요. 사설시조는요, 평시조에 비해서 초장이나 중장이 길어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장의 형식은 평시조와 일치하기는 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초장과 중장 부분에서 길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먼저 보죠. 105쪽에 보시면 서민들의 진솔한 정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현대어풀이 먼저 해보죠. 자, 개를 연화문이나 10마리나 넘게 기르는데 요 개같이 얄미우랴 얄밉겠는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자, 미운 님이 오면은 내가 미워하는 님이 오면 꼬리를 회치며 뛰었다가 내리뛰었다가 하면서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뛰어 올랐다가 내리뛰었다고 하면서 반겨서 내닫고 달려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 개는 반기는 거죠. 그다음에 고운 님이 오면은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하면서 바둥거리면서 자 무르락 나으락 말 그대로 물러났다 나아갔다 하면서 캉캉 뒤져서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님을 사랑하는 님을 이 개가 쫓아내는 거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서 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겠는가 해가지고요. 너는 밥 안 주겠다. 내가 사랑하는 님 쫓아내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시의 내용 한번 보면 님에 대한 기다림이 나와 있고요. 어렵지는 않죠. 다만 이제 실제로는 개 때문에 님이 오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에게 그죠? 님에 대한 원망을 사랑하는 님을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개를 대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개에게 원망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초장과 그 다음에 종장 부분에서 서리법 같은 것들은 금방 눈에 띄죠. 내용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해학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현대어풀이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면 자, 한수마, 새한수마, 가는 한수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요거 의문형이죠. 들어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숨을 막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고무장자, 새살장자, 들장자, 열장자 이거 다양한 창문의 종류를 쭉 열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암돌적이, 수돌적기, 배목걸쇠를 자, 요거는 창문 만들 때 쓰이는 다양한 부품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뚝딱 박아서 크나큰 자물쇠, 아마 자물쇠 얘기하는 겁니다. 크나큰 자물쇠로 수기 채웠는데 깊숙이 채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병풍을 덜컥 접고 족자를 덱덱을 말면서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쩐지 그냥 한숨을 막으려고 이제 창문의 틈까지 다 막았는데 끝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쩐지 노은 날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근심 한숨을 막고 싶었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얘도 크게 어렵지는 않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수심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심과 걱정을 다루는 노래라고 하는 거고요.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표현 방식 한번 보죠. 그죠? 일단 한숨을 넣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쓰인 거예요? 그렇죠? 의인법 쓰이고 있는 거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다음에 여기서 창문의 종류와 그 다음에 창 만들 때 쓰이는 부품들이 쭉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거법. 그다음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식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들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 뭐 뚝딱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기수기라든가, 그다음에 덜걱 그리고 덱대굴 이런 것들이 뭐가 되요다? 예, 음성 상징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들 합쳐서 음성 상징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3번 한번 보시면 자, 창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해가지고요. 가슴에 창문 만들고 싶다는 거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전형적인 무슨 구조죠? 예. 우리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디기 링딩동 말 그대로 A, B 구조 같은 거 이제 했던 거니까 금방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하고 되게 비슷해요.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이렇게 다양한 창문에다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 이런 창문 만들 때 쓰이는 부품들을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따금 하 답답할 때면 마음이 답답할 때면 여닫아 볼까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가슴에 창문이라도 만들어서 답답할 때마다 열어서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표현 방식 눈에 띄는 거 있나요?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내 가슴에 창내고자 뭐 눈에 띕니까? 반복.
2번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양한 창의 종류나 창 만들 때 쓰이는 부품들 이런 것들 열거 그죠? 쭉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열거법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하는 표현 방식 발상 자체가 참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설시조는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8쪽 한번 보시면 풍자와 웃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내용 풍자하고 있는지. 자, 발가벗은 아이들이 발가벗은 아이들이죠.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잠자리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개천으로 왕래 왔다 갔다 하면서 발가숭아 발가숭아 이거 고추 잠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추 잠자리 보면 몸통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발가벗은 모습 같다고 해가지고요. 고추 잠자리를 발가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오면 사느니라.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아이들이 고추 잠자리를 잡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리 오면 붙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추 잠자리를 속이는 말이고요. 그죠? 남을 꾀는 달콤한 말이라는 점에서 감언이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부르는 것이 뭡니까? 발가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때 발가숭이는 발가벗은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어휘로는 동일하게 표현이 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세상일이라 이러한가 하노라. 일단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건 이런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세태를 그죠? 발가벗은 아이들이 고추잠자리 발가숭이 잡으면서 저리 가면 죽고 이리면 산다라고 거짓말하는 모습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해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중장이 발가숭이는 고추 잠자리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불온난이 발가숭이라고 했을 때는 발가벗은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데 어휘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음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숭이가 모해당하는 고추 잠자리이기도 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모해하는 그죠?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해하는 사람과 모해당하는 사람을 그죠? 같은 어휘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고요. 이에는 곧 모해하는 자가 모해당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음이어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에게는 발가숭이라는 어휘 자체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거 요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시조 한번 가보죠. 자, 두터비는 두꺼비예요.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서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그죠? 매의 한 종류죠. 가슴이 금직하여 그죠? 가슴이 섬뜩해서 이런 얘기죠.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고고 그죠? 자빠졌구나 얘기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모처라 이제 마지막은 두꺼비의 말입니다. 모처라 마침 이렇게 되는 거. 마침 날랜 날쌘 낼시망정 나였길래 망정이지 애헐질 뻔했다. 어열질 뻔했다 해가지고요 멍들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매가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넘어진 거면서 나 정도 날쌘니까 안 다치고 도망친 거야 이렇게 이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죠? 두꺼비의 허세를 풍자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여기서는 시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한번 보세요. 팔이 가장 약자잖아요. 우리 왜 옛날 시가 문학에서 가장 약자 당하는 존재로 표현되는 건 백성들이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잡아먹는 두꺼비는 뭡니까? 탐관오리겠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금방 눈에 띌 겁니다. 그 다음에 두꺼비가 무서워하는 백송골이라는 것은요. 두꺼비보다 더 높은 관리, 중앙관리나 외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백성들은 괴롭히면서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는 무서워하면서 허세만 부리는 이런 두꺼비 같은 존재들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내용 어렵지 않은데요. 성격 한번 볼게요. 우위성이라는 게 역시 드러나죠. 그죠? 탐관 오리들의 허세를 뭡니까? 예, 직접 얘기하지 않고요. 두꺼비의 상황, 두꺼비가 파리는 괴롭히고 백송골은 무서워서 도망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두꺼비가 말하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으니까 의인법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 같은 건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보죠.
자, 개미, 불개미, 잔등이 똑 부러진 불개미가 다친 개미네요. 그죠? 역시 AAB 구조 확인되시나요? 그 다음에 앞발에 정종 나고 피부병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뒷발에 종기가 난 불개미가 그러면 걷기 쉽지 않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 불개미가 광릉 샘제 고개죠. 샘곡에 넘어 들어가서 가람의 허리를 이 가람이라는 것은 호랑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 물어서 그죠? 가로로 물고 축혀 들어 북해 북쪽 바다를 건넌단 말이 있습니다. 님이시여 님이시여. 이거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다친 개미가 어떻게 호랑이의 허리를 물고 바다를 건너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하면서 님이시여 온놈이 어떤 사람이 온말 어떤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맥락을 이런 거죠. 남들이 나를 모함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다친 개미가 호랑이 물고 바다를 건너간다는 말처럼 허황된 말이니까 님께서 잘 헤아려 달라. 말 그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표현 한번 볼까요? 표현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 보세요. 초장 부분에 개미, 불개미, 불개미 해가지고요. 어떤 표현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반복법이라는 거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그죠? 개미가 등 부러지고 그다음에 앞뒷발에 피부병까지 났어요. 그래서 개미가 다치고 병든 정도가 이 초장에서 중장 첫머리 부분으로 가면서 점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점층법 쓰이고 있죠. 이런 표현 방식은 고전시가 나오면 선택지에서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점층과 반복이라는 거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미가 호랑이 물고 바다 건넌다는 거. 그죠?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거죠. 속된 말로 구라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반복, 점층, 과장 이런 표현 방식들은 잘 확인하셔요. 자, 그 다음에 109쪽입니다. 4번 시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댁들에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사람들아 동난지 사오 이거 일종의 계젓입니다. 게장 비스무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절 장수가 여러분 동난지 사세요 그랬더니 이제 시적 화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대화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 장사야, 저 장수야, 내 황화 이건 뜻 꼭 알아두세요. 너의 물건 그것 무엇이라 왜 난다 외치는 것이냐 사자라고 이제 시적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여기에서 중장 부분에서 계절 장수가 자기가 파는 물건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외골 내육, 박금뼈 아는 살, 그다음에 양목, 두 눈이 상천, 하늘을 향해 있고요. 전행 후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자 소아리가 8개, 그죠? 작은 다리가 8개, 큰 다리가 2개. 이거 그냥 개의 모습 얘기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청장이 맑은 간장에 씹으면 아스슥 하는 소리가 나는 계젓 사시오라고 해가지고요. 계젓 장수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시적 화자가 다시 말하는 거죠. 자, 장수야, 그죠? 하 거북이 그렇게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계젓이라 하렴. 억지로 그냥 이런 한자어 굳이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계젓 사세요 그러면 되지 굳이 외굴 내육에 양무기 상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왜 쉬운 것을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하는 것을 뭡니까? 예, 현학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현학적인 태도를 풍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현학적인 태도들은요. 당시 양반이나 아니면 뭐 사대부들이 흔히 취하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편하게 쓸 수 있는 일상적인 말 놔두고요. 뭐 어려운 한자어 같은 거 통해서 막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추노라는 드라마 보면 그죠? 뭐 벼슬살이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양반이랍시고 쓸데없이 어려운 한자어 쓰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추노가 언제적 드라마입니까? 자,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그 장면은 유명하죠. 그 뭐야 계란 자 됐습니다. 뭐 짤로 도는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래서 이런 계절 장수를 통해서 쉬운 것을 쓸데없이 어렵게 이야기하는 현학적인 태도를 풍자하고 있고요. 얘는 표현이 재밌는 게 대화체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화자와 그 다음에 청자의 말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대화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의 말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장수야라고 부르는 거 도노법 쓰이고 있는 거죠. 우리 부르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식을 도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1쪽 넘어가서 한번 보죠. 역시 사설시조 부분에도요. 사랑 노래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가투리, 까투리에서 암꿩 얘기하는 거죠. 암꿩의 안, 마음과. 그 다음에 대천 바다 한가운데, 넓은 바다 한가운데죠. 그죠? 큰 바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곡식을 일천석이나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이거 배 정박할 때 쓰는 거죠. 닷도 잃고 용총도 근고 끊어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용총은 돛을 펴는 줄을 용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런저런 배를 움직일 때 쓰이는 장치들 부품들이 망가진 상태죠. 그다음에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그다음에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그죠? 자, 자욱한 날이니까 앞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갈 길은 천리만리나 남았는데 사면이 거머득 저뭇해가지고요, 사방이 검게 어둑하게 저물고, 천지가 적막, 천지가 고요하고 쓸쓸한 데다가 가치노을이 떴는데, 이 가치노을은 까치노을이라고 해가지고요, 먼 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하얗게 밀려오는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의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죠. 배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안개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고요, 날 저물었는데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해적이죠.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안, 마음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사공, 뱃사공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엊그제 님 여인 내 마음을 어떻게 가을하리오, 비교하리오 해가지고 이런 거죠. 내용은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보다, 그 다음에 죽을 위기에 놓인 도사공의 마음보다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이 더 뭡니까, 절박하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님과 이별한 슬픔을 끝내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표현법이 상당히 다양하죠. 일단 보세요. 우리 왜 중장 부분에 보면 도사공이 놓인 여러 상황을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 부분에서 뭐 쓰이고 있어요? 열거 쓰이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장 부분에 보면 배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망가졌는데 안개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고요, 날 저물고 폭풍우 다가오고 지금 해적까지 만났어요. 그죠? 안 좋은 상황이 뒤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열거와 더불어서 점층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지금 가토리보다, 가토리도 절박하고 도사공도 절박한데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이 더 절박하고 그저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사한 정도가 뭡니까? 한쪽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배운 거네요. 비교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가장 불쌍한 건 누구예요? 도서공 아닙니까? 어쨌든 수족이 살려줘도 뭐 폭풍우 불고 배 움직이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교법과 더불어서, 그죠? 실제로 다른 상황이 더 괴로운 상황인데 자신의 상황이 더욱 괴롭다고, 가장 괴롭다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법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오면 표현 방식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지 구성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열거, 점층, 그 다음에 비교, 과장법 쓰이고 있다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요. 2번 시조 한번 가볼까요? 자, 님이 오마 학원을,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이제 마중하러 가는 거죠. 그다음에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옛날에 좀 규모 있는 집들은 이렇게 담이 이렇게 내부에 담하고 외부에 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중문, 그 다음에 외부담에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게 대문이죠. 그렇죠? 조금 큰 집인 것 같아요. 자,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손으로써 이마에 대고 그랬으니까 손을 이마에 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멀리 이렇게 볼 때. 자, 손을 이마에 대고 님이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검어 히뜰한 것이, 그죠? 검은 듯 흰 것이 마치 사람 형상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서있건을 저것이 님이로다 해가지고요. 이제 반가우니까 달려가는 거죠. 자,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 벗어서 손에 쥐고요. 그죠? 뭐 양발 신발 다 벗고 손에 쥐고 빨리 달려가는 거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말 그대로 엎치락 뒤치락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천방 지방 지방 천방 해가지고요, 허둥대면서 음성 상징어예요. 자, 진대 마른데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위렁충창, 그죠? 우당탕 퉁탕 건너가서 정옛말 정든말 정겨운말 하려 하고 견눈으로 흘기 보니까 님이 아니고요. 이 거머히뜰한 것이 서 있었는데 님이 아니라 상년 7월에, 작년 7월 사한날에 갈가 벗긴, 그죠? 껍질을 벗긴
주출이 3대, 삼나무죠. 삼나무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살뜰히도 얄밉게도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 벗긴 나무의 그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요. 흰 바탕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흰 옷을 입은 님이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달려갔던 거죠. 되게 뻘쭘한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못 쳐라. 그죠? 마침 밤일시망정, 밤이었길래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환한 낮이었다면 남들 웃길 뻔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환한 대낮이어서 누군가 봤다면 한 여자가 그죠? 신발하고 양발 벗고 미친 듯이 나무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나무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낮이었다면 남들 웃길 뻔했다 해가지고요. 어쨌든 님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 같은 것들 나와 있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좀 해학적이기는 합니다. 그죠? 예, 껍질 벗긴 나무 보고 님인 줄 알고 달려간 거.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횡단보도 건널 때 건너편에서 누가 이렇게 손 흔들면서 오면 자기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나도 이러면서 손 흔들면서 가다가 뭡니까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고 내 뒷사람하고 인사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마 살면서 한 두세 번은 겪을 겁니다. 저도 한 세 번 정도 겪었는데 세 번째는요. 저도 마치 그 뒤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끝까지 손 흔들면서 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뭐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자, 요거 2번 시조는 상당히 재밌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여기부터 이제 천방지방 지방 천방까지 요게 그 대중가요에 수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사가 송골매라는 그룹 압니까? 지금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하시는 그 배철수님이 송골매 시절에 그때 싱어가 이제 구창모라는 가수가 싱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1985년에 이 송골매 5집에 그 하늘나라 우리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늘나라 우리님. 그죠? 이거 이제 이응수님이 작사한 건데 그 하늘나라 우리님의 바로 요 가사가 버섯 품에 품고 뭐 이런 가사가 들어갑니다. 천방 지방 지방 천방에서 1985년 당시는 상당히 그 독특한 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실험적인 노래였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똑같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전 문학을 아시는 분이 작사를 한 거죠. 역시 우리 고전 시가의 힘은 굉장합니다. 이런 거 국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송골매 오집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한번 나중에 심심할 때 들어보세요. 노래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님에 대한 기다림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한번 가보죠. 예, 보시면 자, 112쪽입니다. 3번 시조고요. 자,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우리 뭐 다른 시가에서는 실소리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한자어로. 자, 어여쁘다 이 뜻 알 겁니다. 가엾구나, 불쌍하구나. 저 귀뚜라미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귀뚜라미 반복되고 있고요. 시어 반복되고 그다음에 이거 AAB 구조 이런 것들 금방 눈에 띄죠. 자, 볼게요. 어인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그죠?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마디마디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내요. 계속 울어서 사창은 여인의 방의 창문을 흔히 사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나오면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돼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사창의 여인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그죠? 잘도 깨우는구나. 안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그죠? 귀뚜라미 울음소리 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살뜰히도 이때는 얄밉게도가 아니라 잘도 이런 의미입니다. 잘도 깨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일종의 뭡니까? 반어법이죠. 확 귀뚜라미를 그죠 없앨까 하다가 두어라 그래도 제비록 미물이나 작은 벌리지만 무인 동방에 그죠 무인 동방 사람 없는 방이니까 님 없는 여인의 외로운 방에 내 뜻 내 마음을 나의 외로움을 알 사람은 귀뚜라미 너뿐인가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제 귀뚜라미가 이렇게 슬프게 울어주는 게 그죠? 님 없는 나의 외로움과 슬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프게 울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확인돼요? 귀뚜라미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요. 님 없이 혼자 있는 자신의 마음이 슬프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슬프다라는 표현 자체가 감정이입이고요. 당연히 이때 귀뚜라미는 감정이입의 대상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정서적인
등감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설시조 끝났고요. 일단 사설시조는요,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작품들 하고 나면 좀 낯선 작품 나와도요, 어느 정도 표현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4쪽 한번 보시면 이제 연시조 들어갑니다. 하나의 제목 아래 평시조 여러 개를 엮어 놓은 것을 우리가 연시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오는 강호 사시가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역사적인 정보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되죠. 자, 강호 말 그대로 뭐예요? 자연에서의 강과 호수 자연에서의 사시 네 계절 노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사시라고 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죠? 계절의 흐름 순으로 전개가 되죠. 자, 한번 볼게요. 강후에 자 자연의 봄이 되니 계절 나오고요. 미친 흥이 그죠? 미친 듯한 즐거움이 절로 난다. 깊은 즐거움이 절로 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탕료 개변 그러면 막걸리 마시면서 노는 시냇가에서 자 금린어는 쏘가리입니다. 미물고기죠. 쏘가리가 안주로다라고 해가지고요. 막걸리도 소박한 술이고요. 그냥 냇가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그대로 안주 삼아 먹는 거니까 상당히 소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이 소박한 삶의 모습 말 그대로 소박한 것에 만족하면서 즐기는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구절이 중요해요. 자, 이 몸이 이렇게 봄에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역구는 또한 임금의 은혜시다라고 해가지고요. 봄의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봄에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다 임금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볼게요. 구조 비슷해요. 자, 강후에 여름이 되니 초당에 풀로 엮은 집에 일이 없다, 한가하다, 여유롭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신한, 그죠? 신이가 있는 강파, 강물결 보고 신이 있다 그랬으니까 의인법 쓰고 있는 거고요. 자,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 자, 내용 맥락 이해되죠? 여름은 덥잖아요. 더운데 강 건너편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물결이 나에게 신이가 있어서 나 덥지 말라고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몸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 서늘하게 지내는 것, 그죠? 시원하게 지내는 것 또한 구는 임금 은혜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가을 노래 나오겠죠. 강호에 자연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우리 왜 살지다라는 용언이 따로 있잖아요. 살이 많고 튼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마다 살이 많고 튼실하다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굉장히 풍요롭고 넉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정에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러가는 대로 띄워 던져두고 물고기를 애써 잡으려 하지 않고요. 흘러가는 대로 띄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우리 앞에 평시조에서 봤었죠. 무욕의 경지 같은 게 드러나 있고요. 욕심 없는 거. 그다음에 이 몸이 소일하움도 소일한다라는 것은 심심하지 않게 세월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 또한 임금의 은혜시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누리는 모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이다 임금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호의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자히 남다 한자가 넘는다는 거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삿갓을 비껴 쓰고 그죠?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 도롱입니다. 비옷이죠. 도롱이로 옷을 삼아. 눈이 이렇게 한자가 넘게 올 정도로 추운 겨울인데 삿갓에 도롱이 정도 걸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상당히 소박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분지족의 삶의 모습이고요. 자,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옴도 이 추운 겨울에 춥지 않게 지는 것 또한 임금의 은혜시다라고 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내용 보면 강호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그 다음에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면 보세요. 이거 우리 왜 왼쪽 보조단의 성격에 강호가도라는 말이 남아있죠.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보통 강호가도 그러면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다루는 강호 한정에다가 그죠? 유교적인 가치가 함께 표현된 것을 강호 가도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얘기하는 유교적인 가치는 강호 가도 계열에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연을 단순히 내가 즐겁게 지내는 공간이 아니라 임금의 은혜를 깨닫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자체를
학문 수양의 공간으로 여기는 거. 그래서 강호 환정, 자연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감과 더불어서 이렇게 자연 공간을 유교적인 가치를 깨닫거나 실현하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 강호 가도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거 특징도 한번 볼게요. 각 연마다 왼쪽 보조단이에요. 형식을 통일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형식이 통일되고 있기 때문에 1, 2, 3, 4,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전체에 걸쳐서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통일성이라는 것을 수사법으로 표현하면 대꾸법이고요. 그 다음에 강호라는 것 자체가 강과 호수, 그죠? 부분을 통해서 자연 전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유법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작품 감상하기 이번에서 형식적인 통일성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한번 보면 강호에 안적으로 돼요. 2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강호에 일단 뭐가 나와요? 뭐가 되니.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계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각 계절마다의 뭡니까? 흥치.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미치능이 난다, 초당이 이리 없을 정도로 한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장 부분에서 말 그대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죠. 각 계절에서 각 계절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종장 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 몸이라고 하면서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라고 해가지고요. 각 계절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을 압축하면서 뭐가 반복돼요? 역군인이셨다. 이 모든 게 또한 임금의 은혜시다라고 반복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춘사, 하사, 추사, 동사에 걸쳐서 이 형식적인 통일성 같은 거 나타난다라는 거, 형식적인 통일성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대꾸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연시조 작품들도 어쨌든 내년까지는 계속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한 작품들 몇 개 더 다루겠습니다. 자, 13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14강에서 계속 이어서 갈게요.